암 진단 후에 이 스트레스 문제를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특히 이 서포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에 태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주위에서 의사가 발암물질을 먹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 한 곳 하지 않고 불에 태운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대신 암을 진단받고도 마음이 아주 덤덤했대요. 그리고 이제 불에 탄 고기를 못 먹겠네? 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분은 이 처방으로 항암제가 아니라 불에 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암 진단 후에 태운 고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발암물질이 알면서도 계속 왜 자기가 그렇게 노릿노릿하게 불에 탄 고기를 좋아했는지 한번 되돌아봤대요. 고기가 이렇게 당기는 날이 바로 자기가 그냥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는 그날이었대요. 마음의 허기를 먹는 것으로 내가 채우고 있었구나. 특히 자신이 입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으로 채우면서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조그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암이 걸리고 나서야 이제 탄 고기를 끊고 운동으로 그 마음의 허기를 채우면서 살게 됐는데요. 그 암의 진단으로 음식과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암 진단 후에 이 스트레스 문제를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특히 이 서포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알면서도 먹어요. 가공식품이 건강에 해롭다고 알면서도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암에 걸리거나 아주 나쁜 병에 걸렸을 때 그때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문화 흐름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음식 문화 흐름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지. 유골나게 어떻게 보면 자연식을 막 고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특히 음식의 문제라든가 무슨 마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떤 질병이 걸리고 나서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암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결국 그런 걸 좀 바꾸세요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치유 과정에서 서포터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기가 암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 또 가족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서포터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 치유 과정에서 서포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암에 걸리는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암이 오는 원인을 의학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요, 먹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발암물질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긴장된 삶은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세 번째가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요. 너무 과로하거나 암을 유발하는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이건 너무 상식적이죠. 네 번째가 혈액순환이에요. 온도의 문제인데요.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막 냉한 거, 차가워지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결국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약해진 거예요.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떨어지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네 가지 문제가 의학적으로 암의 근본 원인으로 이미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음식의 문제나 생활 습관의 문제, 체온의 문제는 내 의지만 있으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마음의 문제 있잖아요. 스트레스와 긴장된 삶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종양 심리학 학자들이
암 환자의 스트레스 원인을 한번 연구해 봤대요. 무엇 때문에 암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암 환자 한 1000명한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질문을 해본 거예요. 많이 나온 순서대로 5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를 들었대요. 즉 부부 간의 소통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또 인간관계인데요. 이제는 조금 더 거기서 한 발 또 불러서도 봐야 되는 아이나 부모님, 형제들 이런 가족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일을 들고 있대요. 근데 일에 있어서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의 어떤 소통 관계를 또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같이 환자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 문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경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많이 든 것이 자신을 돌보는 서포터에 관한 것이었어요.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경우나 원치 않는 도움을 얻게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포터는 이런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포터는 보통 가족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뭐 친구, 상담사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동료 환자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막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 또는 내가 환자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암의 치료는요, 단순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포터의 그 협력이 아주 중요한 이 팀플레이가 되었을 때 치유 효과가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서포터가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암을 치유하면서 서포터가 중요한 이유를 좀 3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암은 정말 심리적이면서도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암의 치료 과정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두려움이라든가 불안, 절망,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겪게 되는데요. 이런 심리적인 요소는 결국은 몸의 면역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환자의 면역력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환자가 이런 심리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는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어요. 이때 서포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서포터가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환자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북돋아 줄 때 치유의 과정이 훨씬 더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포터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의 한 암 치료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가족이나 친구들의 정서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 경우 치료 성공률과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환자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때 면역력이 향상되고 항암 치료 부작용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한 전반적인 어떤 치료 과정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치료 과정에서의 이 서포터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의 일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서포터가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 병과 정말 싸울 수 있을까?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고립감은 환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서포터가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면 이 고립감은 사라지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서포터는 누구인가요? 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일단 암을 경험하시고 자기 스스로 극복해낸 사람은 정말 서포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건 이제 싫은데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 커뮤니티 같은 데 가시면은 일단 같이 암을 이게 지금 현재 치료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치료하신 분은 치료하신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하고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동조로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암을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또 서포트를 해줬을 때는 또 그분들에 맞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하시면 모든 것이 좀 그 서포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서포터가 정말 좋은 서포터일까요? 그리고 서포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암 환자들과 그들이 그 곁을 지키는 이 가족, 친구, 이 서포터 분들께 꼭 필요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 받습니다. 환자를 돕고 싶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뭘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환자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요, 좋은 서포터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이 서포터의 태도와 이 역할이 치유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좋은 서포터가 되기 위한 올바른 자세와 실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포터가 왜 중요한가입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겪습니다. 치료로 인한 어떤 부작용, 암이라는 병 자체가 주는 어떤 두려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어떤 고립감, 이 모든 것들이 환자의 심신을 압박합니다. 이때 서포터가 하는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엄청난 치유효과를 주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이 암 환자는요, 무조건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치료 성공률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서포터는 약이 되지만은 잘못된 서포터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서포터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오히려 환자에게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환자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너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는 경우, 이런 행동은 환자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서포터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서포터의 올바른 자세를 5가지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좋은 서포터는 조언보다는 경청을 잘합니다.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내가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야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힘들겠구나. 더 좀 이야기 좀 해줄래? 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경청은 환자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어떤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좋은 서포터 두 번째는요, 환자의 감정을 존중하기입니다. 이 환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막 슬퍼할 때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은 환자가 내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내 마음이 좀 이해가 돼. 이처럼 환자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서포터 세 번째는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희망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서포터는 환자에게 정말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나친 어떤 낙관적인 태도인데요. 걱정 마! 금방 나을 거야! 혹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요. 그래? 답이 없어.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여. 친구하고 살아. 이런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 지금 좀 힘들겠지만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처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서포터 네 번째는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종종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거 내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럴 때 서포터가 모든 결정을 막 대신해 해준다면 환자는 더 큰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렇게 오늘 치료는 좀 쉴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이처럼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자율성이 환자에게 삶에 대한 어떤 통제감을 되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이 함께 작은 목표를 설정하기입니다. 암 치료는 마라톤과 같이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환자가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하루에 10분씩만 한번 산책해보는 것은 어때?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작은 목표들은 환자한테 나는 여전히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서포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서포터가 피해야 할 행동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나친 간섭과 조언입니다. 이야기 좋대. 꼭 먹어야 해. 왜 그렇게 치료를 안 따라가? 이런 행동들은요.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받아들이고 서포터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포터가 꼭 피해야 될 행동 2번째는요. 본인의 감정을 환자에게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서포터도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환자에게 그대로 전하면 환자가 정말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힘든 감정은 다른 친구나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앞에서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우리가 서포터의 사례를 2가지를 좀 예를 들어보면요. 한 분은 가족 서포터 사례인데요. 그 어느 한 암 환자의 가족은 이 환자가 치료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작은 다이어리를 같이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환자는 자신이 달성할 작은 목표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성취감도 느끼고 가족과 함께 목표를 또 공유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친구 서포터 사례인데요. 환자분이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영화를 보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환자에게 항상 즐거움과 이 안정감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 중에도 그 힘이 큰 힘이 되어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치료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 곁에 이 서포터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환자와 함께 치유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좋은 서포터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감정을 존중하면서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서포터로서 환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좋은 서포터는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서포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럼 서포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서포터의 구체적인 역할을 좀 3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정서적 지지 역할인데요. 이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환자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희망 등 이런 다양한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이때 서포터는 막 조언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을, 환자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들어줄게. 이 태도가 환자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너무 힘들어, 나 막 버틸 수가 있을까? 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즉시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더 얘기해 줄래? 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서포터의 역할 2번째는요,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정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지치기 쉽습니다. 이때 서포터가 작은 일상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방문을 동행해 준다든가, 식사 준비를 해준다든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작은 도움들은 환자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포터의 역할 3번째는 긍정적 에너지 전달하기입니다.
환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도 이 서포터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낙관주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금방 나을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들은요,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내가 힘든 걸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포터를 할 때 피해야 할 정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서포터가 무조건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은 정말 오히려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피해야 할 것들을 좀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지나친 간섭입니다. 이 서포터로서 이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은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먹으면 암이 좋대. 응? 이거 먹어. 왜 운동 안 해? 빨리 해야지. 이런 지나친 간섭은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치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이건 서포터가 꼭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을 막 환자한테 쏟아내기예요. 서포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환자에게 그대로 쏟아낸다면 환자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포터의 이런 힘든 감정들은 환자 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걸 나누거나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어떤 서포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가족 서포터의 성공 사례인데요. 한 말기암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매일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서로 나누면서 환자는 점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면역력도 높아지고 치료 효과가 더 극대화졌다, 아주 좋아졌다라고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런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환자 커뮤니티에서 이 서포터를 만난 사례인데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위안을 얻었고요.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힘과 정보를 또 거기서 얻어서 치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암이라는 큰 싸움을 혼자 이겨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 환자 치유 과정에서 이 서포터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환자와 함께하는 치유의 동반자입니다. 이 치유 과정에서 서포터의 존재는 단순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한번 요청하시는 것도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도움은 당신의 삶을 아주 바꾸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이 서포터 분들께서는 작은 이 관심과 이 경청, 그리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환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잊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환자와 서포터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를 돌봐줄 서포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상에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서포터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한 명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 가족도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결국은 환자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환자 커뮤니티에서 같이 만나면 또 그런 분들이 같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분들이 많구나 하면서 또 위안을 삼고, 그분이 바로 서포터가 또 서로 될 수 있어요. 2년 건강계획서는 무엇인가요? 2년 건강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암 진단받고 나면 일단 2년 건강계획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치유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의미, 목적 이런 것을 이룰 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지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가 없으면, 이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암 난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피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게 없으면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2년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몇 달도 견디기가 힘든데 무슨 2년씩이나 계획을 세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은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2년 건강계획이 중요한지 3가지 차원에서 한번 좀 바라보면요. 첫 번째가 마음이 몸을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은 정말 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방향성이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내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그 기간 안에 상태가 정말 악화되고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언가를 믿으면 몸이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이것을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몸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2년 건강계획이 중요한 이 두 번째가 시간의 프레임은 희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년은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암치료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현대의학적인 발전이 많이 일어나는 어느 한 시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약물들 2년 사이에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2년 동안만 버티면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건강계획이 중요한 또 이 세 번째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흔히 겪는 이 감정들, 두려움, 불안, 절망, 우울감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잃는 것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2년 건강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순간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하나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년 동안 계획을 작성하면 정말 좋을까요? 이 2년 건강계획의 핵심 요소는 2년 건강계획은 단순히 살아보자 라는 목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건강 목표입니다. 내 면역력을 강화하겠다. 치료 과정을 끝까지 잘 견디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삶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와 여행을 함께 가겠다 라든지 책을 쓰거나 나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꼭 완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정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겠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명상이나 상담 같은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목표에 들어가면 좋고요. 네 번째가 사회적 연결입니다. 예를 들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 정기적으로 어떤 소통하겠다라든가 암 환자의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건강 계획으로 이 4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단계별 작성 방법으로 이 3스텝으로 작성을 제가 권장드리는데요. 첫 번째, 1스텝입니다. 스텝 1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입니다. 단순히 건강해지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30분 동안 산책을 한다. 항암치료 기간 동안 하루 2리터의 물을 꼭 마신다. 이런 계획이죠. 그 다음에 스텝 2로요. 달성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기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달 또는 매주의 작은 목표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3개월 동안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식단 개선을 시작한다. 이런 거죠. 이후 6개월 동안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쉽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텝 3는요. 기록하고 점검하기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매주 또는 매달마다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3스텝으로 작성과 점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2년 건강계획 사례가 있는데요. 한 말기암 환자는 2년 후에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매일 그것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또 식단도 개선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명상 같은 것을 시작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는 암을 극복할 수 있었고 가족과 등산을 즐기는 그런 꿈을 이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2년 건강 계획은 단순히 목표가 아닙니다. 희망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2년 동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보고 그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그리고 또 오늘 또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상냥한 이런 나날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몸과 마음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히 스스로 믿어줬으면 싶습니다.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년 건강계획으로 한번 시작해보시죠. 암 환자 2년 건강계획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2년 건강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희망과 방향을 주고 치유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는 이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건강계획서는 암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의 질과 치유 효과를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겁니다. 2년 건강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왜 이 계획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2년 건강계획서 작성 전에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년 건강계획서의 의미입니다. 이 2년 건강계획서는 단순한 계획 아닙니다. 계획서 안에는 반드시 환자의 어떤 건강 목표, 삶의 의미, 희망을 구체화하는 내용들을 담아야 합니다. 암 치료는 마라톤과 같은 여정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여정을 주도적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면은 첫째, 명확한 방향성을 알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막막했던 마음이 좀 정리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실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건강계획서를, 2년 건강계획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기입니다. 첫 단계는 목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실적이고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는 나만의 꿈과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 목표는 하루 예를 들어서 30분씩 산책하기,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요. 삶의 목표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내가 좋아하는 놀이 시작하기. 심리적인 목표는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기, 주 2회 명상하기. 이렇게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여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 목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버티는지, 왜 이 치료를 견디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명확한 방향성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막막했던 마음이 정리된다는 거죠. 셋째, 실천력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하면은 결국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계획을 통해서 확실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계획 세우기입니다. 2년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면은 첫째, 1개월 목표, 식습관 개선, 물 섭취 늘리기, 이런 것들이죠. 둘째, 6개월 목표, 꾸준한 운동 습관 만들기,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고요. 셋째는 1년 목표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완성하기 같은 거. 이처럼 작은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어떤 목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포함하기입니다. 계획서에는요, 단순히 목표만 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문구와 다짐을 함께 넣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다. 이런 문구들은 힘든 순간에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서포터와 협력하기입니다. 계획을 혼자 작성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 이 서포터 함께 더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혼자만의 계획은요, 지키기 정말 힘듭니다. 서포터와 함께하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실천 과정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함께 목표를 공유하며 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주 가족과 건강 체크, 친구와 함께 산책하기 목표, 이런 계획은 서포터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건강계획 작성 후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까요? 3가지 방법으로 실천한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2년 건강계획 작성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일단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계획서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뭐 침대 옆, 뭐 출입문 입구, 뭐 아니면 요즘 핸드폰 많이 쓰시니까 핸드폰의 어떤 배경화면 같은 곳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일 계획을 상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 점검과 수정하기입니다.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 대신요, 연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울 수 있으니까요.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계획서도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수정하시는 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마다 목표 달성률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그리고 수정하기. 내 몸 상태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작은 성공을 축하하기입니다. 계획서의 어떤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 좀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하고 보상해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작은 뭐 선물하기라든가 목표를 달성한 어떤 기념으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다든가 뭐 감사일기를 2주간 열심히 썼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보상은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실제로 실천 성공 사례를 보면요. 말기암 환자분이었는데요. 2년 건강계획서를 작성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손주의 입학식에 한번 참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계획서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걷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자연식을 실천하기.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목표를 결국 이뤘고요. 계획이 자신의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2년 건강계획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년 건강계획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희망과 꿈을 담아서 여러분만의 계획을 작성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건강은 물론 삶의 의미와 어떤 기쁨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계획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듭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건강계획서는 어떤 건가요?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 건강계획 안에 이건 내가 무슨 일이 막 있어도 내가 막 꼭 이건 막 달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너무 강한 걸로 하다 보면은 결국 본능하고 싸우면서 이제 실패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계획 세워놓고 막 무거운 계획을 써놓고 막 3일 지나면은 잘 안 되는, 이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습관, 이런 마음들은 길란 길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과거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